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AWS 서밋에서 아마존 EKS를 활용한 기계학습 모델 서버 확장하기로 발표를 맡게 된 유용근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우리가 손쉽게 어떻게 기계학습 훈련들을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한두 개의 모델들을 한 개의 서버에서 훈련하는 것들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델이 많아질 때 그 수많은 모델들을 여러 서버에 걸쳐서 학습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Git 같은 것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안시빌과 같은 툴을 이용해서 리모트 서버에 명령을 날리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계학습 훈련들을 쉽게 확장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쿠버네티스와 AWS의 기술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커피고래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유용근이고요. 그 뜻은 술 좋아하면 술고래, 커피 좋아하면 커피고래라는 이름에서 뜻을 땄습니다. 저는 그냥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였고 석사 때는 텍스트 분석을 전공하였고 이제 그 당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유행해서 그때 그것을 이용해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쪽을 공부했었고 그 당시 이제 커피 고래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거 도커 고래 따라한 거 아니냐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이 당시에 도커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했는 로고인데 지금 보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이거 도커 따라한 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석사 때 배운 것들을 전공을 살려서 지금은 LG전자 스마트 데이터실이라는 데이터 분석하는 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랑하자면은 이제 쿠버네티스 공식 자격증인 CKA라는 자격증을 따서 이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루지 않을 내용부터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쿠버네티스 자체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API 서버나 스케줄러와 같이 쿠버네티스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쉬운 오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가 오늘 그 새로운 모델에 대한 소개나 어떤 모델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과연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누구나 손쉽게 기계학습 훈련을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 누구나는 시스템 어드민이나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자, 분석가 누구나 손쉽게 기계학습 훈련들을 확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계학습 엔지니어링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SKT 브레인의 전의원님의 그 블로그를 보던 중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인용을 하는데요. 이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실력과 체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AI 능력이 실력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엔지니어링 스킬이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축구 선수로 치면은 체력이 좋아야 슛을 많이 시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엔지니어링 스킬 또한 좋아야 좋은 AI 연구 성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더 발표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기계학습 시대에서는 데이터 과학자가 자신의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가설을 만들어서 머신에서 훈련을 하고 나와진 결과를 모델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모든 것은 저는 모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예시로 룰 베이스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저의 주말 계획을 나타내는 모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심심하면은 놀고 배고프면 먹고 이제 나머지는 자는 이게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쉬운 룰 베이스 모델인데요. 이게 저의 주말 계획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뉴메릭한 모델 또한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이면 거리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거리를 모델링한다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정확한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리를 계산할 때 원금이랑 이자율을 곱해서
그 복리를 계산하는 이런 모델 또한 정확한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확률적인 모델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의 앞면을 나올 확률을 모델링한다고 했었을 때 앞면 0.5, 뒷면 0.5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정확한 모델이 할 수 있고, 조금 복잡하게 우리가 주가 예측 같은 걸 한다고 했었을 때는 랜덤 워크나 브라우니안 모션 모델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은 손으로 많이 풀었고 사람의 손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볼까라고 했었을 때 한번 기계한테 맡겨보는 게 어떨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기계가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많은 기계들이 필요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기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모델링 같은 것들을 해볼 때 이렇게 여러 서버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실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알게 되면서 이거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편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기계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할 때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되고 나머지는 리소스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비되는 리소스는 바로 낭비되는 비용으로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서버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용한 서버를 찾아가지고 일일이 순회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서버가의 리소스가 지금 충분한지, 어떤 데 지금 바쁜지 등을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또한 잡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서버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잡이 지금 어떤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게 지금 실행되어야 하는지, 어떤 게 완료되었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고요. 또 완료된 것 중에서도 어떤 거에 장애가 발생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배포 관리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버가 많아지게 되면은 어떤 서버에 어떤 버전의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데는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스 코드들을 이제 모델링할 스크립트들을 이제 또 다운받게 되는데 어떤 버전의 어떤 소스 코드가 어느 서버에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장애 관리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간혹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한 개의 잡으로 인해서 서버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서버들을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각 서버들을 모니터링 해주고 어떤 서버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들은 우리가 스케줄링,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잡 매니지먼트 등을 저희가 직접 각 서버에 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릴 것은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저런 것들을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효율적인 서버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제가 제안 방법을 소개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간단하게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소개드릴 거고, 쿠버네티스를 이용한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데모와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쿠버네티스 소개입니다. 이제 쿠버네티스는 다른 클러스터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는 이제 클라이언트 툴로 kubectl이라는 클라이언트 툴이 존재하는데요. 이 클라이언트 툴을 이용해서 마스터의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렇게 야물 파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야물 파일을 정의해서 마스터로 던지게 되면은 마스터가 그것을 읽고 워커 노드에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쿠버네티스에는 내부 데이터 저장소가 있는데요. 모든 것들은 다 마스터에서 정보들을, 메타데이터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서버에 장애가 나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는 모든 것들이 오브젝트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오브젝트로는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잡, 파드 등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잡과 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야물 파일을 정의해서 쿠버네티스에게 그 쿠베시티를 통해서 던지게 되면은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걸 읽고 실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exp01이라는 이름의 그 오브젝트 카인드는 잡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그 도커 컨테이너 실행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어떤 모델링 스크립트를 이용할 건지, 그 다음 그때 명령어가 python train.py, 그리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할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원을 이용할지, 그리고 또 최대 어느 정도의 자원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세를 하고 쿠버네티스에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름 정보, 그다음에 실행 정보, 자원 정보를 넣게 되면은 잡을 하나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잡을 하나 실행하고 이렇게 kubectl get 잡이라고 하면은 exp01이라는 잡이 하나 돌게 되는데요. 이제 쿠버네티스는 모든 컨테이너는 파드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kubectl get 파드라고 하면은 exp01에 어떤 유니크한 값이 붙게 되고 실제로 저 파드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컨테이너가.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는 그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친구가 계속 쿠버네티스의 상태를 정보를 파악해서 이렇게 펜딩되고 있는 그 자원이 없어서 펜딩되고 있는 그 잡들이 있으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워커 노드를 추가해서 리소스들을 자동적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제 분산 기계학습 전문가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 돌아가셔서 나 AWS 서밋 갔다 와봤는데 나 이제 분산 기계학습 전문가인 것 같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만큼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이걸 이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케줄링이 편리해집니다.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각 잡들을 직접 서버들을 순회하면서 스케줄링 해줘야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잡이 지금 완료가 됐고 어떤 서버에 지금 리소스가 가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잡을 실행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전부 다 그냥 쿠버네티스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중요한 다른 일을 하러 가면 되죠.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요 기능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되게 만족감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내가 일일이 각 서버들을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스케줄링 한다는 점. 네, 요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이 용이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친구를 이용하면 필요한 양의 리소스만큼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잡이 많아지면은 쿠버네티스의 상태를 보게 되고 잡들을 이제 동적으로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낭비되는 돈 없이 딱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잡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우리가 쿠버네티스 마스터를 통해 조회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서버에 어떤 잡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어떤 잡이 완료됐는지, 어떤 잡에서 장애가 발생했는지 등,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잡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각 서버에 모니터링을 직접 해줘야 되는데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면은 전체적으로 각 서버의 리소스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포가 쉬워집니다. 이건 사실 쿠버네티스만의 장점은 아니고 도커를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들의 장점이긴 한데요. 각 라이브러리들과 소스의 디펜던시가 각 서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 안에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만 잘 만들게 되면은 어느 서버에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기계학습 잡을 잘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에 경고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개의 잡이 서버 전체를 장애 발생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에서는 앞에 보여드린 리밋을 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딱 특정 잡만 장애가 발생되고 나머지 잡들은 이상 없이 실행되는 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이슈나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슈 때문에 서버 자체에 문제가 생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보는 마스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다른 워커로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죠. 저희가 이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려면은 저도 이거 처음에 막 구축해봤는데 처음에 그 클러스터링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배워야 될 거 많고 모르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 먼저 직접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제가 마스터 노드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가 죽으면은 그냥 쿠버네티스가 다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가 죽지 않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저는 빨리 기계학습 그 모델을 돌려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언제 다 설정하고 하죠? 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저희에게는 아마존 EKS가 있습니다. 네, 아마존 EKS는 그 AWS에서 그 마스터 클러스터를 매니지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마스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 EKS를 사용하게 되면은 손쉽게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kubectl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 명령어가 함께라면은 요 한 줄이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뚝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kubectl create 클러스터하고 클러스터 이름과 오토 스케일링 민 값과 맥스 값을 저렇게 넣어주시면은 클러스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는데 kubectl이라는 이 툴 자체는 AWS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위브웍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WS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 게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이제 다른 그 AWS에 있는 어떤 서비스의 툴을 만들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 EKS를 사용하신다면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클러스터를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직접 구축하려면은 클러스터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ELB를 달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키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 etcd db 설정을 직접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물론 오픈소스로 KOPS와 같은 그런 툴들이 잘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면은 쉽게 그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직접 결국에 마스터 클래스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EKS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또한 EKS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노드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마스터가 죽지 않게 HA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 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etcdb에 그게 디스크에 계속 정보를 쌓는데 디스크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터의 리소스가 지금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계속 리소스 모니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 또한 EKS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비용 절감 효과 또한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마스터 클러스터 사이즈에 따라서 HA 구성할 때 노드 3개면은 그 0.35이고 요거 비례에 따라서 그만큼 가격이 비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페일리어 톨러런스를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비용이 점점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아마존 EKS는 AWS에서 이걸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0.2달러만 있으면은 전혀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IAM 롤 그 유저 롤 권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EKS를 사용하면은 그 IAM에서 제공해주는 유저나 롤을 이용해서 바로 EKS의 유저와 매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모와 함께 간단한 데모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잡 하나를 실행시켜서 내가 이걸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기계학습 잡들을 동시에 실행시켜서 쿠버네티스가 얘를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지 그 다음에 또 그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되는지 등을 보시겠고요. 제가 인위적으로 아웃 오브 메모리 상황을 발생시키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럴 때 쿠버네티스가 그 서버 전체 장애가 프로퍼게이션 되지 않고 딱 해당 잡만 잘 죽이는지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모는 여기 GitHub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 준비 사항으로 먼저 IAM 유저키 하나를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다음과 같은 그 권한들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들, 요런 패키지들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그 안에 setup.shell이라는 쉘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것만 실행시켜주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설치가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kubectl은 그 말씀드린 그 클라이언트 툴이고 EKSCTL은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EKS 클러스터 자체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AWS IAM Authenticator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IAM 유저랑 그 쿠버네티스 특정 유저랑 그 롤 바인딩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매트릭 서버는 쿠버네티스의 그 서버의 리소스 정보를 파악해주는 패키지. 그 다음에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이제 워커들을 자동적으로 추가해주는 이런 패키지들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요거는 지금 쿠버네티스 그 EKS 클러스터 하나 만드는 건데 이게 얼마나 쉬운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EKSCTL 크리에이트 클러스터 그리고 이름 정보 그 다음에 오토스케일링 민 정보 그 다음에 맥스 8개 이렇게 하면은 이제 VPC랑 서브넷이랑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혹시 자기가 그 기존에 있는 VPC나 서브넷이나 스킬트 그룹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싶으면은 파라미터로 넣으면은 이제 해당 그 전달된 내용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생성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하나 생성돼 가지고 이제 얘를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데모를 위해서 조금 그 빠르게 지나가게끔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해보니까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실제로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그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 줄 하나면은 지금 그 EKS 클러스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이렇게 EKSCTL에서 get 클러스터라고 하시면은 이제 클러스터가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어떤 특정 VPC와 서브넷들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민 4개와 맥스 8개의 그 클러스터가 하나 구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한 줄이면은 그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메인 데모인데요. 먼저 이렇게 get 노드 하시면은 총 4개의 노드가 지금 현재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그 train.py가 이제 제가 하나 그 모델링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간단한 앱리스트 모델입니다.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로 에포 값과 액티베이션 펑션과 그 다음에 드랍아웃 확률을 받아와 가지고 간단하게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간단하게 만들어서 트레인하고 아웃풋한 이런 간단한 앱리스트 모델인데요. 요거 하나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썬으로 가지고 오고 필요한 패키지들 그 다음에 방금 보신 train.py를 하나 집어넣는 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위에 그 exp01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내가 방금 만든 이미지 그 다음에 커맨드로 python.py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저렇게 넘기고 리퀘스트와 리밋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요거 하나 만든 거를 직접 쿠버네티스에 던질 텐데요. 이렇게 kubectl apply하고 저 야물 파일을 던져주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쿠버네티스에 그 실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kubectl get pod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6 서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쪽이 그 노드의 리소스를 파악하는 화면이고요. 저쪽 오른쪽이 파드의 리소스, 각 잡들의 리소스를 파악하는 건데 보시면은 그 191 서버에 요 잡이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상태여서 이게 내부적으로 도커 이미지를 다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러닝 상태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직접
해당 잡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어태치해서 해당 파드를 직접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모델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혹은 장애는 안 일으켰는지 내가 어떤 로그들을 기록 남긴 것들을 이렇게 바로 그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이게 에폭 5만에서 이렇게 금방 끝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kubectl get 잡이라고 하시면은 잡 하나가 컴플리트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드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파드가 컴플리트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개의 잡을 한꺼번에 실행시키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제가 만든 야물 파일인데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모델 01이라는 제가 만든 어떤 모델링 스크립트가 있고 그 밑에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또 다른 어떤 가설을 세운 어떤 모델을 만들고 또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만들고 그다음 맨 마지막 요 밑에는 OOM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인위적으로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어떤 잡 하나를 인위적으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것들을 이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잡을 두 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는 OOM 만드는 코드인데 간단하게 포문을 돌면서 엄청 큰 바이트 어레이를 계속 리스트에 그냥 집어넣어서 out of 메모리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네, 이게 제가 만든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인데 여기 잡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렇게 야물 파일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안에 이제 그 플레이스홀더로 이름 정보와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정보들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정보들을 플레이스홀더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간단하게 방금 보여드린 그 야물 파일을 제가 선언한 야물 파일을 불러들여서 포문으로 쿠버네티스에 그냥 던지는 이렇게 간단한 스크립트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제가 정의는 그 이미지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하나씩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 run experiment.py 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쿠버네티스에 잡이 전부 다 던져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ubectl get pod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잡이 전체적으로 다 그 서밋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잡은 지금 러닝 중이고 어떤 건 지금 만들고 있고 어떤 건 지금 펜딩 중에 있죠. 이렇게 제가 직접 일일이 각 서버로 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스케줄링 할 필요 없이 그냥 쿠버네티스에 던져놓게 되면은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제 아까 다운받았던 게 이제 러닝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이제 내가 어떤 특정 잡을 내가 직접 보고 싶다. 요 잡이 뭔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이렇게 직접 들어가시면은 내가 어느 서버인지 상관없이 그냥 요 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펜딩되는 잡이 많으면은 아까 제가 그 오토 스케일러를 미리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오토 스케일러가 펜딩되는 잡을 보고 그 지금 리소스가 부족하구나를 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 워커들을 이제 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2초마다 와치를 걸었거든요. 네, 이렇게 아까 4개여서 좀 더 늘었고 이제 최대 8개까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최대 맥스인 8개까지 이렇게 생성이 됐고 네, 8개 됐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아까 펜딩 됐던 잡들이 이제 그 러닝 하려고 이제 이미지들을 다운받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소스가 이제 가용해가지고 아까 펜딩 되던 잡들이 이제 곧 러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OOM이라는 잡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지금 러닝 상태에 있는데 얘가 보시면은 210 서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 210 서버 210 서버의 메모리를 보시면은 다른 서버에 비해서 많은 메모리들을 사용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저 맨 끝에 저 파드 있는 걸 보시면은 또 다른 파드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잡에 비해서 거의 5배 많은 걸 쓰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 메모리가 40%인데 거의 한 50%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쿠버네티스가 얘가 지금 리밋을 넘으려고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OOM 킬로 이제 서버 전체 장애를 안 일으키고 딱 해당 잡만 OOM 킬로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보시면은 이제 점점 더 잡들이 끝나게 되고 새로운 잡들이 또 스케줄링 되고 러닝 되고
점점 더 컴플리트이 많아지고, 이제 예전엔 저희가 일일이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줬다라면 저희는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 나중에 시간 봐서 이제 내가 모델 실험 했는 거 다 완성됐네 해서 결과만 보게 되는, 이렇게 엄청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잡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오토 스케일러가 이제 확인해보고 이제 사용하는 리소스가 없네라고 해서 이제 필요 없는 그 워커들을 이제 또 삭제를 합니다, 자동적으로. 제가 조금 빠르게 넘기자면은, 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시 4개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딱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저희는 어떻게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로그 데이터, 생산, 매출, 센서, 고객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의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공정을 진흥화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등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LG 인텔리틱스라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 시스템은 AWS 클라우드 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는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모델링 엔진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그 저희는 이걸 가지고 모델 구축을 하고 학습, 평가, 배포 등의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요게 내부적으로 EK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저희는 부품 수요 예측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고객이 필요한 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절한 그 부품의 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가 너무 적으면은 그 고객이 원하는 AS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가 없고, 또 너무 많게 되면은 이게 재고 비용으로 증가로 이제 운영 손실이 발생하게 돼서 얘의 그 예측 성능이 고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30여 개의 부품과 30여 개의 법인별로 모델을 세분화해서 세그멘테이션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10여 개의 예측 모델 중에 최적 모델 1개를 적용시켰고요. 이거 한번 만든 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모델링 엔진을 통해서 약 만여 개의 모델을 학습시키고 매주 약 8천여만 회의 테스트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900여 개의 최종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많은 모델들을 저희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EKS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서버를 통해서 분산하여 기계학습을 시켰고, 저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EKS를 활용하였습니다. 요거는 그 실제로 그 화면인데요. 모델링 엔진의 화면인데,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그 EKS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UI 화면을 통해서 내 잡이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한 이런 로그 기록들을 남겨서 내 모델 성능이 어떤지 등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델링 엔진의 아키텍처는 이런데, 먼저 ELB를 통해서 저희 앞에서 보신 그 UI 화면으로 그 와스 서버로 들어오게 되고, 와스 서버에서 직접 EKS에 그 잡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람다에서 그 EKS로 잡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IAM 롤과 그 EKS의 그 유저를 바인딩할 수 있는데, 저희는 람다의 롤을 하나 추가를 하고 그게 EKS의 어떤 특정 유저와 바인딩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블로그가 있는데요. 2014년도 넷플릭스 블로그에 이제 분산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라는 어떤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뉴럴 네트워크스 및 GPU인 AWS 클라우드라는 그 블로그 글인데요. 이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많은 엔진 공학자들을 갈아 넣어 가지고 이제 그 우리만의 자체적인 그 분산 그 기계학습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그 분석 글이고, 요게 이제 그 공개된 그 모양인데, 이렇게 AWS EC2를 이용해 가지고 MIT에서 개발했는 스타 클러스터라는 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분산 잡큐 그 패키지인 셀러리, 이거 파이썬에서 쓰는 그 셀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자기네들만의 이제 클러스터 분산 환경 기계학습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영화 추천하는 거를 이제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글인데,
이제는 그 아마존 EKS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아픈 일은 EKS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핵심 모델링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